전 세계를 뒤흔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국 명문 해로우 스쿨 학생들이 폭설로 인해 도쿄행 항로를 잃고 예상치 못한 한국에 불시착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그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리라 믿지 않았고 학생들은 낯선 나라에 대한 오만과 거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영국에서 배운 기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장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아이들의 자존심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선을 열어준 것일까요?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켄싱턴입니다. 런던 북서쪽 해로우 스쿨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죠. 이번 겨울, 저는 16명의 학생을 데리고 도쿄로 향하는 학습 여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해로우의 아이들은 태생부터 스스로를 세계의 기준이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한 세기가 넘도록 영국 상류층이 그렇게 살아왔으니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깔린 강당에서 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켄싱턴 선생님, 도쿄에서는 어떤 박물관을 방문하나요? 저는 일정표를 펼쳐 보이며 대답했어요. 국립박물관과 메이지 신궁, 황궁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문화를 경험해야 하니까요. 제대로 된 문화. 그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히스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전광판이 붉게 물들며 토키오 캔설드이 반복되기 시작했죠. 기록적 폭설. 일본 전역이 마비됐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학생들은 당황했지만 곧 짜증으로 바뀌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아시아는 원래 이래요. 브래드리가 팔짱을 끼며 말했죠. 대기 시간은 4시간을 넘어섰습니다. 학생들은 라운지, 소파에 흩어져 앉아 불평을 쏟아냈죠. 왜 우리가 이런 걸 겪어야 해요?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불편함은 낯선 감정이구나. 비행기가 마침내 이륙한 건 예정보다 5시간 늦은 시각이었어요. 6시간쯤 지났을 때 기체가 거칠게 흔들렸고 곧 기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 착륙이 불가능합니다. 대체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합니다. 그 순간 기내가 얼어붙었어요. 한국이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죠. 위험한 곳 아니에요? 왜 우리가 거길 가야 하죠? 토머스가 항의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모멸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일본의 저가판이었고 아시아의 변두리였으며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할 필요 없는 곳이었죠. 브래드리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부모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기내 와이파이가 연결되자 학부모 메시지가 폭격처럼 쏟아졌어요. 한국은 교육 목적에 부적합합니다. 즉시 귀국 절차를 밟으십시오. 위험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죠. 아이들의 불만과 학부모의 압력이 합쳐지며 기내는 폭설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창밖에 펼쳐진 서울의 불빛은 예상과 달랐어요. 밝고 넓었습니다. 강 위로 빛나는 다리들, 산을 타고 올라가는 불빛들,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윤곽. 저는 고개를 기울이며 생각했죠. 이건 변두리가 아니잖아. 아이들은 여전히 눈을 피했지만 저는 묘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틀린 것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온 기준일지도 모른다고요. 비행기는 부드럽게 활주로에 닿았고 기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갈등은 이제 막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선 순간 처음 느낀 것은 소리가 아니라 정적이었어요. 국제공항 특유의 소음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히스로에서는 늘 안내방송이 겹쳐 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죠. 그런데 여긴 달랐어요.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멈춰 섰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죠? 이상해요. 에밀리가 주변을 둘러보며 속삭였습니다. 입국장은 줄이 없었고 직원들은 불필요한 말 없이 안내했어요. 영국 공항의 혼란과 비교하면 거의 다른 행성 같았죠. 저는 학생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불안해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질서가 오히려 그들을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수화물 수치대로 이동하던 중 주인 없는 회색 가방이 20분째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고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런던이었다면 벌써 신고됐을 거예요. 학생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CCTV 때문일 거야. 감시가 철저한 거지. 저는 설명되지 않는 정적을 느꼈습니다. 이 장면이 나중에 어떤 의미가 될지는 아직 몰랐어요. 가이드가 우리를 지하철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아이들은 또다시 멈췄어요. 지하 공간 특유의 냄새가 없었거든요. 런던 지하철의 답답하고 오래된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벽과 바닥이 유리처럼 반짝였고 공기는 상쾌했어요. 토머스가 벽면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뭐예요? 스크린에는 PM이 2.5조음 8CO 430ppm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어요. 가이드가 설명했죠. 지하철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기준치를 넘으면 바로 환기 시스템이 작동해요. 지하인데 왜 이래? 브래드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에는 경외가 아니라 불안이 담겨 있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정도는 그들에게 위협이었습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통제로 느껴진 거죠. 플랫폼에 도착하자 승객들이 조용히 줄을 서 있었어요. 전철이 도착했고 내리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탑승했습니다. 아무도 밀지 않았어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고요. 학생들은 소름 끼친다는 듯 말했습니다. 억압된 느낌이야. 누가 지켜보는 것 같아. 저는 그들이 느끼는 감정의 본질을 알았어요. 다름을 위협으로 읽는 오래된 습관이었죠. 그들은 자유가 소란과 혼잡 속에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질서는 억압의 다른 이름이라고 믿었고요. 전철 안에서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사람들 표정이 이상해요. 너무 무표정이에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사람도 없었죠. 무표정한 게 아니야. 그냥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제가 말했지만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철 창밖으로 터널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됐구나. 아직 작은 금이지만 곧 파열음을 낼 것이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게 될 때 아이들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숙소에 도착할 때까지 아이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는 더 무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은 시큰둥했죠. 한국 학교요? 별로 기대 안 돼요. 브래드리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학교 건물에 도착하자 학생들은 숨을 삼켰어요. 유리 외벽과 광장 같은 로비, 현대적 시설. 해로우의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게 학교예요? 에밀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종이 울리자 복도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소란은 없었어요. 아무도 뛰지 않았고 서로 밀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해요, 선생님. 토머스가 말했습니다. 너무 조용한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억압이 아니야. 서로를 배려하는 거지. 하지만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실로 안내받았을 때 충격은 더 컸어요. 학생 전원이 교사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만지는 학생도, 딴청을 피우는 학생도 없었어요. 질문 시간이 되자 여러 손이 동시에 올라갔죠. 해로우에서는 질문하는 학생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때가 많았어요. 너무 열심인 건 멋지지 않다고 여겼거든요. 영국에서 가능해요? 이런 수업이. 한 학생이 속삭였습니다.
한국 학생 몇 명이 우리와 대화를 나누러 왔어요. 영어가 유창했죠. 어디서 오셨어요? 런던에서요. 그 말에 해로우 학생들이 조금 기운을 차렸어요. 역시 런던은 인정받는구나.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요? 한국 학생이 물었어요. 수업 끝나면 거의 안 해요. 숙제 있을 때만요. 브래드리가 답했죠. 저희는 하루에 10시간은 해요. 학교 끝나고도 학원 가거든요. 해로우 학생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럼 언제 놀아요? 주말에 조금요.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가격표부터 찾았습니다. 뜨거운 밥과 국,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거든요. 영국에서는 급식이 차갑고 맛없고 비쌌어요. 얼마죠? 토머스가 물었습니다. 한국 학생은 단순히 말했어요. 무료예요. 모든 학생이 똑같이 받아요. 그 한 단어가 해로우 학생들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어요. 영국에서는 급식의 질은 낮고 가격은 비쌌습니다. 하루에 5파운드는 기본이었죠. 여긴 건강한 식사가 기본권처럼 제공됐어요. 영국은 어때요? 한국 학생이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대답을 망설였어요. 우리는 돈 내고 먹어요. 그리고 메뉴가 별로예요. 한국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영국이 그래요? 선진국인데. 그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선진국인데. 왜 급식이 유료인데? 왜 질이 낮은데?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한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 아마 2, 30년 정도. 2, 30년이요? 루이스가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보다 훨씬 늦게 시작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질문이 핵심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역사적 우위, 경제적 우위, 문화적 우위. 그들이 믿어온 우월의 기준들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버스 안에서 아이들은 조용했어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숙소에 돌아온 뒤 아이들의 얼굴은 혼란과 불편함으로 뒤엉켜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무언가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들은 배운 대로 반응했죠. 자신들의 세계관을 지키기 위해 부정을 꺼내 들었어요. 브래드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연출이에요. 관광객용 쇼라고요.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급식, 지하철, 학교, 공항의 질서까지 모두 조작이라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본 건 특별히 준비된 거예요. 토머스가 말했어요. 세금이 엄청 높겠죠. 그래서 무료 급식이 가능한 거예요. 에밀리는 덧붙였습니다. 자유가 없는 거야. CCTV가 곳곳에 있잖아. 그래서 조용한 거지. 루이스도 말했죠. 교실 분위기는 감시 때문이야. 억압된 사회라고요. 우월주의는 논리를 만들어내며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학부모 메시지가 더 강력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어요. 켄싱턴 선생님, 한국은 불안한 지역입니다. 아이들을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십시오. 교육 목적에 위배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한 학부모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한국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무도 배탈 나지 않았는데도요. 그들은 한국을 아시아의 변두리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야. 우리가 본 것은 한국의 일상이야. 공항도, 지하철도, 학교도, 급식도 모두 실제야. 하지만 브래드리는 맞받았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여기 온 지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이건 우리가 아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 말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건 한국이 위험해서가 아니야. 만약 한국의 시스템이 진짜라면 우리가 틀렸다는 뜻이 되니까. 그게 무섭지?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라고 배웠어요.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국은 역사도 깊고 경제도 강하고 문화도 우수하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보다 나은 것 같아서 혼란스럽다는 거지. 제가 물었어요.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내일 병원에 갈 일이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루이스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직접 봐.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 브래드리가 비웃듯 말했어요. 병원이요? 예약하셨어요? 예약 없이 가면 돼. 말도 안 돼요. 영국에서는 GP 예약만 2주 걸리는데.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테니까요. 그들의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장면이 바로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펼쳐질 거예요. 밤이 깊어갔지만 아이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속삭임들. 진짜일까? 아니야, 아닐 거야. 근데 만약 진짜라면? 그 질문들이 조용히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이상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히 나가봤습니다. 루이스가 목을 움켜쥔 채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숨쉬기 힘들어했죠. 선생님, 목이 너무 아파요. 심하게 부어 있었어요. 편도염이었습니다. 영국 같으면 GP 예약까지 2주일, 응급실은 수시간 대기가 기본이죠. 학생들은 이미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이드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근처 이비인후과로 가면 됩니다. 도보로 10분 거리예요.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예약도 없이 전문의를요? 브래드리가 되물었습니다.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학생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죠. 깨끗한 유리문과 밝은 로비. 대기실에는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학생이고 편도염 증상이 있습니다. 직원은 여권과 간단한 서류만 확인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계를 봤습니다. 접수 완료. 그리고 정확히 4분 후 루이스의 이름이 불렸어요. 벌써요? 토머스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직 4분밖에 안 지났는데요? 진료 시간 됐습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와 루이스,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영어가 유창했죠.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루이스가 설명하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시경으로 확인해 볼게요. 가느다란 내시경이 루이스의 목으로 들어갔고 모니터에 목 안쪽이 보였어요. 편도가 많이 부었습니다. 화농성 편도염이네요. 의사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죠. 지금 바로 분무 치료하고 약 처방해 드릴게요. 치료 중 의사가 물었어요. 영국은 의료 시스템이 어때요? GP 예약이 보통 2주일이요. 학생들이 답했습니다. 2주일이요? 편도염은 빨리 치료해야 하는데. 응급실은 6시간, 때로는 10시간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치료가 끝났습니다. 30분. 접수부터 진료, 검사, 치료, 처방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1층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계산대에서 금액이 나왔습니다. 7,100원. 저는 학생들을 돌아봤어요. 영국 돈으로 4파운드 정도야. 브래드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4파운드요? 진료비, 치료비, 약값 전부요? 전부. 영국에서는 토머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80파운드도 부족한데요. NHS는 무료지만 예약이 불가능하고 사립은 비싸고. 아이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었어요.
실제였죠. 그들이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병원을 나서는 길, 루이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아는 영국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이들의 논리는 하나씩 균열을 일으켰어요. 그들은 처음으로 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제와 달랐어요. 부정의 침묵이 아니라 성찰의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학생들이 자유시간을 갖게 됐어요. 신촌 카페에서 모였을 때 브래드리가 제안했습니다. 실험을 해보죠. 무슨 실험? 제가 물었어요. 안전 실험이요. 한국이 정말 안전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는 노트북 2대와 지갑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여기 두고 40분간 자리를 비울 거예요. 진짜 안전하다면 그대로 있겠죠.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 방어선이었죠. 없어지면 우리가 맞는 거예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저는 허락했습니다. 좋아, 해보자. 하지만 책임은 너희가 져야 해. 우리는 카페를 나왔어요. 거리를 걸으며 학생들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불안해했죠. 정말 괜찮을까요?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요? 40분이 지났습니다. 카페로 돌아가는 길, 학생들의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었어요. 우리가 앉았던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노트북 2대와 지갑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물 한 컵과 손글씨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메모를 집어 읽었습니다. 분실될까봐 지켜봤습니다. 추우실까봐 따뜻한 물을 두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 순간 아이들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브래드리가 테이블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우린 계속 의심만 했네요.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누군가 우리 물건을 지켜줬어요.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토머스가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추우실까봐 따뜻한 물을. 왜요?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루이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편견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처음으로 진심을 마주했습니다. 부정도, 논리도, 우월감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남은 건 단 하나의 진실이었죠.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 저는 조용히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이 전환점이에요. 이제 그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선생님. 브래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뭘 배워온 거죠? 영국이 최고라고 배웠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가 틀렸어요. 틀린 게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세상이 너희가 배운 것보다 넓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에밀리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돌아가서 뭐라고 말해야 해요? 팩트를 말하면 돼. 제가 답했습니다. 너희가 본 것을, 경험한 것을 그대로. 브래드리가 메모를 조심스럽게 접었어요.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증거로요. 물론이지. 아이들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보였어요. 여기는 루이스가 천천히 말했어요. 사람을 믿는 곳인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야. 카페를 나서며 학생들은 달라져 있었어요. 우월감이 사라진 자리에 겸손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진짜 배움의 시작이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학생들은 말없이 자신들이 봤던 장면들을 되짚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토머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공항에 방치됐던 그 회색 가방 기억나요? 응,
CCTV 때문에 안전한 거라고 했었지. 브래드리가 답했습니다. 아니었어. 토머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누군가 지켜준 거였어. 오늘처럼. 우린 그 가능성을 아예 생각도 못했어. 에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지하철 공기질 패널도요. 우린 통제와 감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던 거죠. 정숙한 플랫폼도. 루이스가 덧붙였어요. 억압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이었어. 아이들은 처음으로 런던과 서울을 제대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우월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요. 런던 지하철은 토머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끄럽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응급실은 6시간 대기가 기본이고 에밀리가 이었습니다. 급식은 돈 내고 먹는데 맛도 없고 브래드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공항은 늘 혼잡하고 줄이 길고 루이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깨닫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데 말이야. 브래드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긴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다고 믿던 기준이 틀렸던 거예요. 그 말이 핵심이었어요. 선생님. 에밀리가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배웠을까요? 영국이 최고라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역사 때문일 거야. 대영제국의 영광이 아직도 우리 교육에 남아있지. 하지만 세상은 변했어. 그럼 다른 나라들도 우리처럼 생각할까요? 토머스가 물었어요. 어쩌면. 하지만 중요한 건 너희가 이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야. 버스가 숙소 앞에 멈췄어요. 아이들은 천천히 내렸습니다. 로비에 모여 앉았죠. 여기서 배운 걸 정리해볼까? 제가 제안했어요. 브래드리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공항의 질서. 두 번째, 지하철의 깨끗함. 세 번째, 학교의 무료 급식. 네 번째, 의료 시스템의 접근성. 다섯 번째, 그가 잠시 멈췄어요. 사람들의 신뢰.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선생님? 에밀리가 물었어요. 우리가 며칠밖에 안 있었는데 이걸 다 경험한 게 맞나요? 맞아. 제가 답했습니다. 너희는 이걸 직접 받고 겪었어.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야. 브래드리가 말했어요. 내일 귀국하면 부모님들이 믿으실까요? 믿지 않을 수도 있어.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진실을 말하면 돼. 그게 전부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복도에서는 작은 대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들은 비로소 비교가 아닌 성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았습니다. 이 여행이 그들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요. 귀국일 아침, 아이들은 떠나는 것을 아쉬워했어요. 짐을 챙기면서도 창밖을 자꾸 바라봤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내 바라봤죠. 여긴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토머스가 말했습니다. 참지 않아도 되네요. 루이스가 덧붙였어요. 인천공항에서 배웅 나온 한국 학생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브래드리는 말했어요. 다음엔 부모님을 데려올게요.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비행기에 탑승한 뒤 아이들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브래드리가 적은 마지막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우월을 잃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기준을 얻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여행의 의미구나.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런던 히스로에 도착했어요. 공항 입구부터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소란스러운 안내방송, 긴 줄, 혼잡한 통로. 이게 우리가 익숙했던 거구나. 에밀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 오래된 냄새가 올라왔어요. 벽은 낡았고 바닥은 더러웠습니다. 공기질 표시판은 없었죠. 이제야 보이네요. 브래드리가 말했습니다. 전철 안.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들,
내리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승객들. 루이스가 속삭였어요. 선생님, 우리가 여기 살았던 거죠? 그래. 그런데 이제는 질문할 수 있게 된 거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며 아이들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일부터 학교 가면 뭐라고 말할까? 토머스가 물었어요. 브래드리가 답했습니다. 팩트를 말하면 돼. 공항의 효율성, 지하철의 청결함, 무료 급식, 빠른 의료 시스템, 그리고 카페 테이블 위의 메모. 부모님들이 믿으실까요?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안 믿으실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에겐 증거가 있어. 사진도 있고, 영수증도 있고, 경험도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잠시 멈췄어요. 너희가 변했다는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브래드리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카페 메모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번 여행의 결론은 한국이 완벽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걸 배웠다는 겁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기준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계에는 다른 기준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데이터를 보여줬죠. 병원 진료비 4파운드, 무료 급식, 4분 대기 시간. 발표가 끝난 뒤 한 학부모가 질문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브래드리가 답했어요. 정말입니다. 저희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질문하는 학생들이 늘었고 세계를 다르게 보는 시각이 퍼졌죠. 그리고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학생들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 선물에 답하는 방식은 단 하나입니다. 팩트를 말하는 것.